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중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이 오면서 누가 가장 재미를 많이 봤느냐? 우리가 봤죠. 그래서 그때 일본 조선소에 일하던 사람들이 조선업에 미래가 없다. 시설을 축소하고 인력을 전환했다.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우리하고 일본의 운명이 바뀌었다. 우리의 품질 수준과 우리의 경쟁력이 아직은 버틸만 합니다. 아직은. 네, 안녕하세요. 권효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제 시장에 대한 정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 떠다니는 배가 통계에 따라 다르지만 IMO라는 기구가 있는데 거기에 등록된 배가 한 12만 척 정도 됩니다. 근데 이 배 중에 이제 국제적으로 교역을 하는 배가 있고 그 연안에서 그 나라 안에서만 돌아다니는 배가 있는데 국제적으로 돌아다니는 교역하는 화물선 중의 이제 95%가 한중일이 시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왜 국제적으로 교역을 하는 규모가 좀 있는 크기가 있는 배의 95%가 세 나라가 가지고 있느냐. 그거는 그 배들이 특정 국가 안에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국가와 국가를 돌아다니니까 원래 조선업체에서는 그걸 원마켓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글로벌 마켓인 거고 그 글로벌 마켓 안에서는 순수하게 정말로 선박의 가격과 품질로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중일 세 나라를 제외하고는 다른 나라들은 이제 경쟁력이 안 돼서 시장에 들어오질 못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한중일 3국이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른 나라 대비 갖고 있느냐로 이제 좀 질문을 바꿀 수가 있는데 그거는 조선업의 본질은 굉장히 크고 무거운 물건을 만드는 제조업입니다. 이제 배의 그 겉에는 철판으로 만들고 안에는 큰 기계를 넣죠. 그래서 조선업에서는 인건비도 중요하지만 실제 그 거대 상선의 원가 구성 요소 중에 재료비랑 경비가 통상 60%가 넘습니다. 그리고 재료비가 상당히 이제 절반 이상 되는데 이 재료비를 얼마나 절감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철판인데 배를 만드는 이제 양질의 철판을 어떤 나라는 그 나라의 조선 클러스터 근처에 제철소가 있어서 바로바로 원하는 철판이 오는 거고 어떤 나라는 이제 그런 철판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멀리서 가져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인건비가 생각하면은 인도 같은 데가 조선하기가 좋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인도의 경우에는 아직 이 선박을 위한 제철소가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고 인도도 큰 나라니까 제철소 있는 데하고 조선소 있는 데하고 거리가 먼니다. 그런데 이제 한중일은 일단 그 제철 산업이 발달해가지고 선박에 필요한 그런 고급의 강제를 가까이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까이라는 게 이제 100km 이내로 가져올 수 있어서 배로도 가져올 수 있고 급하면은 기차나 차로도 가져올 수 있어서 그게 이제 유리한 점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선두주자 효과인데요. 한중일은 모두 그 조선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조선 클러스터라는 거는 조선소가 있고 그 주변에 이제 조선 기자재 업체가 있고 관련된 서비스 업체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부수적인 자재를 구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중국에서 조선소를 만들어서 거기서 또 배를 만든 경험이 있었는데 이 배를 시운전을 하려면 이제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선주가 원하는 기름을 중국에서 구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 좀 황당한 얘기잖아요. 그게 무슨 아주 고급의 기름도 아닌데 선주가 원하는 배의 시운전에 필요한 기름을 구하기가 어렵더라. 그래서 그 기름을 구한다고 2달 정도 굉장히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한국은 그냥 전화만 하면 돼요. 전화만 하면 바로 유조선이 오던 탱크 로리가 오던 입맛대로 이제 탁 타고 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 소위 손쉽게 필요한 기자재와 서비스를 구할 수 있는 이게 이제 경쟁력에 큰 차이를 가져오고 마지막으로는 설계 인력과 현장 인력을 이제 통칭하는 조선업을 위한 이 인력들의 전반적인 수준이 이 한중일 3국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조선소라는 게 이제 비싸고 무거운 철판과 기자재를 갖고 와서 빠른 시일 내에 최대한 빨리 배를 완성해야 전체적인 원가가 떨어지는데 인건비가 싸고 물가가 싸다고 해서 이런 전반적인 인력이 없는 나라에 가면은 계산상 금방 배가 나올 것 같은데 배가 안 나옵니다. 배가 안 나오니까 이제 같은 조선소에서 생산 척수가 떨어지고 매출이 떨어지고 전반적으로 원가가 올라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 때문에 현재는 한중일 3국이 95% 정도 대형 상선 시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전 세계 조선업은 역사를 길게 보면 2차 세계대전 직후로 돌아가면 이제 그전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기간을 다 통틀어서 전쟁 때 잠깐 바짝 미국이 많은 배를 생산했지만 원래 조선업의 이제 맹주는 유럽이었습니다. 특히 영국과 노르딕 국가들이 이제 조선업을 아주 발달돼서 많이 배를 하고 있었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일본이 점차 올라옵니다. 일본은 그 당시에 조선업을 이제 육성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선진화된 기술을 대거 도입합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불협공법하고 용접 두 가지를 미국에서 도입을 했고 전설적인 이야기인데 현대적인 그 품질 관리 기법을 만든 사람이 데밍이라는 박사님이었는데 이 데밍 박사가 이제 미국에서 처음에 이 이론을 들고 산업체를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이제 알아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일본에 가서 이론을 설파를 했는데 뭔가 일본 사람들 기질하고 너무 잘 맞았던 거예요. 그 당시 이제 60대 초반 얘기인데 60대 초반의 일본은 좀 지금 상상이 안 가지만 젊은 사람들이 엄청 많고 사회가 굉장히 격동적으로 좀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공장들의 가장 큰 고민이 사람이 제대로 이 자리에 붙어서 일을 하지 않고 노동쟁의가 너무 심하고 뭐 여러 가지 품질이 불안정해서 그 당시에 이제 일본에서 미국에 수출한 자동차 철판 문짝이 주행률이 떨어지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품질에 관한 이론이 들어오니까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죠. 그래서 60년대 일본 제조업은 비약적인 성장을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잘 맞았고 또 일본 조선업도 그때 폭발적 성장을 하는데 그때 일본이 가장 히트쳤던 상품이 이제 유조선입니다. 이제 그때 기름이 엄청 싸가지고 기름 사용량이 이제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미국 기름보다는 이제 중동 기름이 굉장히 싸서 중동 기름을 전 세계적으로 수입하는 붐이 불었고 기름배가 점점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뭐 2만 톤, 3만 톤 하다가 이게 5만 톤, 8만 톤, 10만 톤, 20만, 30만 계속 늘어나가지고 그때 이제 유럽 조선소들은 설비 증설을 좀 주저했고요. 일본은 그때 이제 설비를 엄청 증설했습니다. 한마디로 옛날에는 그 도크가 3만 톤 만들 수 있는 배 만드는 도크 정도였는데 이거를 일본에서 점점점 큰 배가 점점 인기를 끄니까 5만 톤 도크, 10만 톤 도크, 30만 톤 도크, 50만 톤 도크 이렇게 도크를 키워간 겁니다. 그래서 그 일본이 그렇게 이제 유조선 시장에서 시장을 석권하고 도크를 키우고 생산성을 높이고 품질을 향상하고 이 모든 것이 잘 맞아서 60년대 말 70년대 초가 되면 일본 조선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50%가 넘어가고 일본의 그 상위 10대 조선소가 전 세계 시장을 휩쓸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한번 이렇게 증설 경쟁이 붙으면 이제 관성이 계속 가죠. 그래서 1차 오일 쇼크가 터지고 2차 오일 쇼크가 터지는 와중에도 계속 증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80년대가 되면 전 세계 시장이 이제 완전히 바뀌는데 80년대 들어서면은 1, 2차 오일 쇼크 영향으로 일단 에너지 소비가 줄고 그 유조선 수요가 이제 급감합니다. 그 두 번째 더 큰 영향은 배라는 건 이제 배를 운항하는 해운사가 자기 자본은 조금 넣고 은행 빚으로 이제 사실은 대출을 일으켜서 배를 만드는 건데 그 당시에 국제 금리가 10%가 넘었습니다. 워낙 인플레가 심했기 때문에. 그러니 이제 선주들 입장에서는 배를 발주를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배가 너무 비싸니까. 그러니까 거짓말같이 배의 수요가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상황을 보니까 그냥 놔두면은 그 업체들끼리 이제 이 진흙탕 싸움 하다가 다 공멸을 할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나서가지고 대대적으로 이제 구조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일본에 여러 조선소가 많았는데 조선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최근에 우리나라 석유화학 업체 구조 조정하는 거랑 똑같은 논리인데 짝을 지어주고 얘네가 알아서 타협을 해가지고 설비를 반을 줄여라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 그때 업체 조선소들이 대거 그 지시를 받아들여서 설비를 대폭 줄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하나 더 터져요. 엔고가 이제 온 거죠. 86년도 프라자 합의로 미국 달러화 대비 이제 엔화의 가치가 2년 만에 3배 상승을 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 그러니까 갑자기 국제시장에서 일본 선박의 어떤 가격이, 달러화 표시 가격이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그때 일본 조선소에 일하던 사람들이 많은 고민을 합니다. 이런 불황이 이제 80년대 초부터 시작해서 80년대 말까지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10년을 시달리니까 조선업의 미래가 없다. 그리고 엔고 상황에서는 조선은 단순 조리법이 아니고 이제는 전체를 만드는 게 가망이 없으면 바꾸자 성격을. 그래서 이제 많은 일본 조선소들이 그때 종합중공업 회사로 전환을 합니다. 조선 비중을 줄이고 항공기 분야 진출하고 엔진 진출하고 발전기기 진출하고 등등 변신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조선에 대해서 좀 비중을 줄이고 조선을 하던 많은 이제 설계 인력을 전환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전망을 한 게 전 세계의 조선 해운 시장은 그렇게 이제 앞으로 늘어날 일이 없다. 이 정도 상황에서 우리가 잘
공급을 관리하면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생각하면서 이 공급자 우위로 시장을 바꿔버리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이 배의 설계를 정해버립니다. 표준선이라 그래서 이제 기존에 여러 회사들이 이제 합쳐버렸으니까 생각해 보시죠. A랑 B랑 회사를 합쳤는데 A 설계한 대로 하자니 B가 싫어하고 B 설계하더니 A가 싫어하죠. 타협을 해가지고 선주들 입장에서 적당히 만족할 만한 그리고 양사가 다 똑같이 생산을 할 수 있는 똑같은 설계를 만든 다음에 그걸 이제 찍어내기를 하자고 한 겁니다. 그걸 이제 표준선 전략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표준선 전략을 도입하고 시설을 축소하고 인력을 전환했다. 이게 이제 일본의 결정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1972년에 현대조선이 울산에 이제 생기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는 중공업을 키우고 방위산업을 키우자라는 게 그 당시 이제 박정희 정권의 핵심 과제였죠. 그래서 외국에서 외화를 엄청 빌립니다. 돈을 빌려가지고 포스코도 만들고 울산 중공업 기지도 만들고 막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전혀 반대로 국제경제가 돌아가죠. 2차 오일 쇼크가 오고 우리가 이제 빚을 갚아야 되는데 달러가 가치가 엄청 올라가고 이제 금리가 폭등하는 심각한 경제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80년대 초반이 되면은 우리는 정말로 상황이 심각했어요. 일본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예요. 일본은 선두주자였고 우리는 후발 주자인데 이제 막 투자를 했는데 시장이 흥미롭지 없어진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처음에 84년까지는 해양 플랜트 수요가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기름이 워낙 비싸니까 그때 그 당시에 이제 해양 플랜트, 바다에서 기름을 캐겠다고 갑자기 투자 붐이 좀 일어서 우리한테 이제 그 물량이 흘러왔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일본은 그 해양 플랜트를 그때도 지금도 그렇게 선호하지 않았어요. 선호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까지 물량이 흘러왔고 두 번째는 이제 중동 특수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 건설업체들이 중동에 많이 갔고 그렇게 해도 상황이 녹록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이제 하늘의 도움이 왔죠. 그게 이제 소위 삼저호황이라는 겁니다. 물가가 떨어지고 금리가 떨어지고 기름값이 떨어지고 이 세 개가 떨어지니까 폭발적으로 이제 수출이 호황을 오면서 다행히도 조선업은 이제 위기를 넘겼습니다. 위기를 넘기고 80년대 후반이 되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조선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 고민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할까? 일본처럼 우리도 줄일까? 밀어붙일까? 하다가 우리는 밀어붙입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시장이 10년의 침체를 겪고 배에 대한 이제 수요가 다시 살 올라오는데 보니까 크고 새로운 사양의 배를 요구합니다. 선주들이. 근데 그런 배를 지으려면은 어쩔 수 없이 설계 인력을 많이 유지해야 되고 도크가 이제 크고 좋은 도크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냥 일본처럼 규모를 줄이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겠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여러 가지 산업 합리화를 펼치면서 동시에 뒤로는 살짝 다금을 대줍니다. 그래서 현대도 도크를 파고 대우도 도크를 유지하고 또 그 당시에 사실 그 가장 크게 불을 지르는 건 삼성중공업이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직영 인력도 엄청 뽑고 몰래 도크도 삼도크라고 하는 아주 큰 도크를 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 조선은 이제 OECD 협약이라는 게 있는데 조선소를 하는 여러 선진국들이 보니까 불황기에 이제 각자 알아서 막 보조금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산업이 결국 공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조금을 주는 거를 금지하는 협약을 맺고 엄격하게 넌 보조금 주냐 안 주냐 하면서 뭐 서로 이렇게 감시하는 그런 이제 장치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좀 시비거리가 됐죠. 그래서 사실 오랜 기간 거기 가서 뭐 해명도 하고 그다음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 뭐 이제 우리나라 국영선사가 우리나라 조선소한테 또 발주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90년대는 사실 이제 우리하고 일본은 사실 규모를 축소하고 하면서 이익은 높였고 우리는 규모를 늘리니까 계속 이제 돈이 들어가잖아요. 시장 기대만큼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90년대는 조선업이 별다른 그 재미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우리하고 일본의 경로가 어긋나게 된 거는 97년 말에 동아시아 경제 위기가 오면서 다시 한번 원화 가치가 이제 폭락하고 달러화 표시되는 이제 우리나라 배값이 떨어지니까 우리는 이제 일본에 대해서 경쟁이 매우 유리해진 겁니다. 90년대 우리는 일본을 추격하고 내실을 다진 시기였고 90년대 말이 되면은 우리 배나 일본 배나 뭐 설계나 품질은 비슷해졌습니다. 근데 일본은 그때 동아시아 위기 때 엔화 가치를 잘 보존했고요. 어떤 의미에서. 그 당시 엔화는 굉장히 비싼 돈이었고 원화는 이제 폭락해서 수출업체들은 가만히 앉아도 달러 가격이 똑같은데 이익은 30% 이상 올라가는 일이 발생했죠. 그리고 이제 2000년대가 돼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중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이 오면서
그 전에 소위 70년대에 한번 겪었던 그런 조선 초호황을 2000년대 중반에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그 초호황이 왔을 때 누가 가장 재미를 많이 봤느냐? 우리가 봤죠. 왜냐하면은 중국은 그 당시에 이제 조선업을 이제 일으키는 시기니까 도크를 열심히 파고 배를 만들기 시작한 거였고, 일본은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인원을 줄이고 설비를 줄이고 표준선 전략으로 가니까 중국에서 막 수요가 일어나도 그거를 커버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래서 중국에서 일어난 그 폭발적인 신조선 수요를 다 우리가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우리하고 일본의 운명이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본은 80년대에 조선업을 구조조정하면서 종합중공업화 했는데 그게 꼭 실패는 아닙니다. 실패는 아니고 체질 변환을 나름 했다. 그게 우리가 참고할 만한 길일 수도 있다. 다만 이렇게 했을 때 중국의 어떤 거대한 경제 성장을 예상하지는 못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찾아온 조선 초호황을 누리지는 못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배를 만드는 방법은 제 배의 그 용골이라고 하는데요. 배의 중심 뼈대를 이제 이렇게 바닥에 놓고 살을 하나하나 붙여갑니다. 생선뼈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운데, 생선뼈가 가운데 가장 큰 등뼈가 있고 옆에 이제 가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배를 이제 하나하나 뼈대랑 철판을 붙여가는 전통적인 이제 건조 방법이 있습니다. 이 건조 방법은 배를 짓는 그 선대라고 하는데, 뭐 그게 이제 움푹 들어간 도크도 있고 평평한 것도 있고 뭐 미끄러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전통 방식은 1선대 1배입니다. 그러니까 선대 위에 한번 깔기 시작하면 이게 완성될 때까지는 선대를 계속 잡아먹게 되죠. 이 전통적인 방식은 배 크기만큼 선대 크기가 나와야 되고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선대보다 더 큰 배를 만들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제 인류가 철판을 이용해서 배를 만든 게 뭐 한 200년 됐는데,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미국에서 3년 안에 배를 군함, 민수선 다 합치면 그 당시 한 3,500척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 조선소 선대 다 합쳐봐야 뭐 몇십 개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으로는 이렇게 많이 배를 빨리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그때 미국이 국가의 명운을 걸고 배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독일 잠수함이 배를 막 격침시키고 있었습니다. 상선을. 영국과 소련으로 가는 이제 보급선을 독일 잠수함은 막 격침을 시키고, 그 격침되는 것보다 더 빨리 보급함을 만들어서 격침 당하느냐, 세배가 나오느냐의 어떤 생산력과 이 군사력의 경쟁이었는데, 미국에 보니까 전통적인 방식으로 배를 만들면 답이 안 나오는 거고, 그 당시 유럽의 그런 그 주요 조선소는 다 독일이 이미 장악을 했습니다. 딱 남은 건 영국 조선소 하나였는데, 이건 뭐 수시로 독일 폭격기가 폭탄을 떨어뜨리니 배를 이제 안심하고 짓기는 쉽지 않았죠. 그래서 미국이 이제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전통적인 조선 캐파는 미국이 그때 꽤 있었지만 다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가 여러 산업 전문가들 불러 모아가지고 예산 제약, 기술 제약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무조건 배를 최대한 빨리 만들어라. 만든 만큼 내 돈을 줄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미국의 천재적인 기업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획기적인 제안을 합니다. 그 사람이 보니까 배를 이런 식으로 만들면, 옛날같이 만들면 답이 없고 배를 일단 다 조각을 내자. 그래서 그 조각을 자동차 공장과 철도 공장에서 일단 만든 다음에 얘를 실어오자. 실어온 다음에 그 선대에서는 조립만 하자. 그러면 만약에 이론적으로 조각품이 다 준비되어 있으면 쌓아 올려서 붙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워낙 이제 생경한 개념이었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카이저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냥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이 개념으로 하면 선대에 뭐 이렇게 막 작업장 뭐 무슨 공장 다 필요 없다. 선대만 깔아라. 그리고 실제 그 부분품 만드는 거는 다른 공장, 내륙에 있는 자동차 공장에서 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카이저가 그 미국 서부에 자신이 이런 개념을 주창해가지고 막 투자를 해서 이제 선대를 만들고 했는데 성공했습니다. 그게 이제 부력공법입니다. 부분품을 따로 만들어서 한꺼번에 조선소에서는 조립만 한다. 이 방법이 이제 뭐가 좋냐? 병렬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통 개념에서는 이제 착실하게 배를 쭉 만들어 가는 거고, 이건 사실 이론적으로 부록만 있으면요, 배를 3일 만에도 만들 수가 있어서, 카이저가 이제 그 당시에 재밌는 영상을 찍었는데, 홍보 영상을 찍었는데, 정말로 배를 72시간 안에 다 만들어 버렸어요. 사람을 막 때려 넣고.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아마 제일 빠른 거는 하루 만에 만들었을 거예요. 24시간 안에. 그만큼 빨리
만들 수, 그러니까 그 조각조각이 물론 이제 품질이 안정돼야겠지만 품질만 안정되면은 그만큼 빨리 배를 만들 수 있다.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의 선대를 효율을 더 높여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조선소들은 이 도크가 워낙 비싸고 중요한 설비니까 여기서 배를 하나 안에서 한 척 만들지 않습니다. 많게는 동시에 네 척을 만들거든요. 네 척을 어떻게 만드느냐? 어떤 배는 이제 그 블록들을 한 80%쯤 탑재한 거고 어떤 배는 30%만 탑재한 겁니다. 이걸 잘 조화를 이루면은 조선소 안의 인력도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고 그 하나의 도크에서 나오는 배의 척수도 극대화할 수 있고 해서 이제 이 블록 공법은 설비를 극대화할 수 있다. 병렬 생산을 할 수 있다. 해서 현대적인 조선소, 즉 한중일은 기본적으로 하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 블록 공법과 도크 공법을 성공시켰고 우리가 잘 적용했고 근데 이제 단점도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이 블록을 쌓아 올리려면 이 블록이 이제 무거운 거는 몇백 톤 하거든요. 거대한 크레인이 있어야 됩니다. 거대 크레인이 이제 비쌉니다. 요즘 아마 거대 크레인 한 3천억 들어갈 거예요. 설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만큼. 두 번째는 블록을 만드는데 블록의 어떤 품질이 떨어지면 블록과 블록 간에 맞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PD님하고 제가 레고를 연말에 레고 세트를 샀는데 저는 이제 짝퉁 샀다고 치겠습니다. 근데 레고를 만드는 맨 마지막에 목이 안 맞아요. 목을 끼워야 되는데 아구가 안 맞으면 완성이 안 되잖아요. 배도 똑같습니다. 블록을 다 만들어서 다 딱딱 맞아가지고 완성이 되는데 하나가 품질이 안 맞아서 막 옆하고 틈이 이만큼 난다. 그럼 걔만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럼 배가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블록 공법은 양날의 칼입니다. 수준이 높은 조선소는 그걸 써가지고 생산성을 높이는 거고 수준 낮은 조선소는 함부로 시도했다가 배를 한 척도 못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그 블록 공법을 함에 있어서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처음에 현대중공업이 첫 번째 배, 두 번째 배를 만드는데 블록 공법 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 겪었고 우픈 얘기인데 다 만드니까 블록이 하나 남았어요. 근데 그만큼 막 급하니까 블록을 하나 더 만든 거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 더 남은 블록을 전시해 놓고 지금 남아있는지 모르겠는데 꽤 오랫동안 전시해 놓고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는 이제 교훈을 삼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블록 공법을 잘 하려면 이제 블록을 점점 키워야 됩니다, 사실은. 블록 키우고 블록 숫자를 줄여야만 도크장 작업 양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블록 키운 만큼 이제 정도 관리가 더 어려운데 그거를 점점점 실력을 키워나가서 지금은 우리나라의 그런 블록 공법의 어떤 관리 수준, 품질 수준은 세계 최고입니다. 조선업 현장도 이제 고령화가 심각합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90년대 우리가 일본을 추격하고 2000년대에 시장을 석권하고 또 2010년대에는 혹독한 불황을 겪었죠. 30년간 그걸 겪은 세대는 이제 대부분 은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은퇴를 하고 있고 새로운 세대가 그만큼 자리를 채운 것도 아닙니다. 직영 인력은 많이 줄었고 외주 인력과 협력사 인력과 외국인 노동자로 현재는 채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국민소득이 올라가면 조선소 일은 너무 힘들어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라는 말이 옛날부터 많았습니다. 저도 조선소 현장에서 꽤 오래 일을 했지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아침에 통상 회사에 7시 10분, 15분까지 간 다음에 저녁이 없었죠. 대부분 작업을 하고 저녁을 먹고 온 경우가 많았으니까. 그래서 많은 경우 이제 가정을 희생하고 산업 역군들이 일을 했던 산업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에 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30년 이상 쌓아온 현장의 노하우, 그 다음에 수백 척, 수천 척을 생산하고 설계하고 납품하면서 쌓았던 노하우들을 얼마나 잘 이 AI와 디지털화 시켜가지고 자동화 더 시키고 로봇을 활용하고 품질을 더 극대화 시킬 거냐. 이 부분이 관건이고요. 두 번째는 이건 예전부터 했던 고민인데 조선업을 꼭 그러면 한국에서 우리가 꼭 다 만드는 게 맞는 거냐. 사실 애플 아이폰은 미국에 생산되는 대수는 거의 없죠. 대부분 다 외국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미국 안에서는 설계하고 관련된 이제 전체 생산 프로세스를 통제하지만 수익의 많은 부분은 이제 미국의 애플사로 귀속이 됩니다.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실제 다 배를 조립 이 땅에서 하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냐면 배도 들어가는 이제 배 껍데기가 있고 기자재가 있는데
사실 이제 기자재를 잘 만들면 그것도 큰 돈이 되고, 또 배는 그 자체로는 이제 배가 한번 인도된 다음에 별다른 이제 후속 비즈니스가 없지만, 기자재는 다릅니다. 부속도 팔 수 있고 서비스도 팔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추가적인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자재로 특화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는 한국에서 설계와 관리와 기자재 공급과 뭐 아주 기술이 어려운 특수한 배를 하고, 그다음에 좀 더 원가를 낮출 수 있는 외국에서 우리 자본이 가가지고 거기서 좀 더 범용적인 배를 만드는, 이건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네트워크 전략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소위 사람을 갈아 넣어서 이 나라 안에서 원가를 유지했던 그 전략은 분명히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리고 좀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할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이 조선을 발전시키면서 동원했던 전략 전술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는 한 척 한 척이 이제 굉장히 값비싼 자산이기 때문에 이 배를 발주하는 사람들은 보수적입니다. 사실 가격이 싸다고만 해서 신생 조선소에 발주하지는 않습니다. 중국 조선이 이제 태동을 하고 실적을 쌓기 위해서 중국 정부는 이제 중국 해운사를 동원합니다. 중국 해운사는 또 어떻게 동원을 하느냐? 중국에 이제 국영 발전소가 있다고 치면 석탄을 수입해야 되는데 그 석탄 물량을 중국 해운사에 줍니다. 운송 물량을. 그래서 해운사에 시킵니다. 뭐 묻지 따지지도 말고 중국 조선소에 발주해라 배를. 그것을 이제 국조 전략이라고 합니다. 나라가 필요한 물건은 그 나라에서 만든 배로 운송한다. 그래서 현재 중국 조선소 물량 중에 뭐 많게 보면 약 한 30-40% 정도가 중국 해운사와 중국이 원하는 물건을 수송하는 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무서운 점은 첫 번째로 마르지 않는 수요가 자기 자신이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 경제에 불황이 와서 뭐 예를 들어서 미국과 유럽 간의 교역이 줄어들어가지고 배 주문이 줄어든다. 우리는 직격탄을 맞지만 중국은 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중국 안에 수요가 있으니까. 두 번째는 중국은 국가조선소, 그러니까 국영조선소 단위와 민영조선소 단위가 좀 운영의 개념이 다른데요. 국영조선소들은 철저하게 일본의 어떤 방식을 따라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표준선 전략을 쓰고 그 다음에 설계랑 영업은 하는 회사가 따로 있고 그 회사가 설계랑 영업을 하고 설계를 만든 다음에 자재랑 다 패키지화 시켜서 생산하는 그 공장은 따로따로 다 배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국영조선소의 그 헤드쿼터 밑에 뭐 실제 조선 배 만드는 그 야드가 10개라고 하면은 그 하나하나의 뭐 실적은 보잘것 없는 것 같은데 이걸 다 합치면 똑같은 배를 여러 수십 척 만드는 겁니다. 이 전략이 무서운 게 처음 배를 만들 때는 그 설계 안에 품질이 완성도가 떨어지고요. 아무래도 이제 시행착오가 있으니까 같은 배를 뭐 10척, 20척, 100척 이렇게 만들면 나중에 만드는 배는 모든 문제가 다 잡히고 나서 완성도가 매우 높은 도면이 됩니다. 그런 도면을 가지고 똑같은 배를 계속 찍어내니까 가성비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소위 아주 범용적인 배, 많이 쓰는 배, 기술적으로 별로 안 바뀌는 배는 중국조선소의 선박의 경쟁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대표적인 게 벌크 캐리어라고 하는 곡물 운반선, 석탄 운반선, 철광석 운반선, 그다음에 원유 운반선 이런 배들은 뭐 20년 전 배나 지금 배나 엔진이 좀 바뀌고 뭐 안에 조금 바뀌는 거지 본질적으로 다른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배들은 이제 중국이 시장을 뭐 거의 다 잡아먹었고 일부 이제 일본이 오히려 같은 표준선 전략으로 시장을 좀 지키고 있는 거고 사실 우리는 벌크선 시장을 완전히 내줬고 그다음에 유조선 시장도 많이 내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마르지 않는 수요가 있고 대량 생산을 통한 원가 경쟁력과 품질 관리를 하고 세 번째는 이 두 가지로도 수요를 못 잡겠다 혹은 물량을 못 채운다 그러면은 이제 무시무시한 또 하나의 카드가 있는데 그게 금융 지원입니다. 중국조선이 2010년대에 대불황이 왔을 때 어떤 플레이를 했냐면 유럽 선사들이 이제 배를 발주하고 싶은데 80년대가 위기가 온 겁니다. 금리가 너무 올라가죠. 혹은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 선주다 하면 네덜란드라는 EU 전체의 금융이 약해지니까 금리가 올라가지고 이제 배를 발주하기가 참 어려워지니 중국조선소가 제안을 한 게 우리가 배를 우리 돈으로 만들어서 배를 빌려줄게요. 그냥 그 배를 빌려 쓰는 계약만 해주세요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럽 선사 입장에서는 자기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배는 이제 3배가 있으면은 해운 경쟁은 좋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이제 그때 많은 이제 고객들이 중국으로 갔습니다. 그럼 그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중국 정부가 펀드를 만들고 그 펀드로 각 조선소에 돈을 이제 주고 조선소는 그걸로 리스 회사를 차려가지고 자기가 자기 돈으로 배를 짓고 그거는 이제 선사들한테 배를 빌려준 거죠.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 당시에 국가적으로 이제 그만한 어떤 금융 지원을 할 여력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막강한 중국의 어떤 국가적인 주머니의 깊이 이런 것들이 강점이고, 단점은 민영조선소와 국영조선소 얘기를 잠깐 드렸잖아요. 국영조선소의 단점은 아무래도 느립니다. 헤드쿼터가 있고 헤드쿼터가 수주를 하고 설계를 결정하기 때문에 산하의 조선소들은 받아서 제작만 하니까 이 고객 만족과 친화도 측면에서는 조금 떨어지고, 그다음에 좀 중국 금융과 중국 선주들을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국제적인 선사들을 상대함에 있어서는 우리처럼 이렇게 밀착 관리하는 그런 느낌은 떨어집니다. 근데 중국 민영조선도 달라요. 민영조선소들은 우리나라 이상으로 해외의 어떤 선주들을 밀착 관리하고 영업을 잘 하는데, 이 민영과 중국 국영조선소 모두의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의 숙련도가 잘 안 올라간다.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는 조선소들 직영 인력의 근속 연수가 많은 경우에 15년, 20년 이상입니다. 평균이.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한번 입사해서 정년 퇴직까지 하는 분도 많죠. 중국은 그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왜 별로 없느냐? 조선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직영 인력을 고용해서 필요한 수요를 채운 게 아니고 대부분 외주를 처음부터 의존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많은 조선소가 한참 때는 좀 심한 경우에 외주 인력 비중이 90% 달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 그 외주 인력들이 A조선소 일하다가 뭐 B조선소에 더 좋은 조건이 있다 그러면 바로 B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외주팀 자체는 특정 그 어떤 영역만 담당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도장만 한다 하면 도장은 그 팀이 잘하지만 이 팀은 배 전체는 잘 모르고 A조선소 있다가 B조선소 있다가 C조선소 있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조선소 전체로는 역량이 이렇게 빌드업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중국 조선소의 큰 어떤 고질적인 문제가 우리나라이 한 자리에 진득이 오랫동안 숙련도가 올라가질 않더라. 그럼 직영을 뽑으면 안 되겠느냐? 중국이 독특한 게 사람들이 우리처럼 어떤 회사에 대한 로열티가 그렇게 강한 문화는 아닙니다. 중국 조선소에서는 직영들도 급여, 조건, 진급 이런 것에 따라서 회사를 자주 옮깁니다. 또 쉽게 옮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 전체의 숙련도, 어떤 캐파의 어떤 그 질적 우위 이런 것들이 좀 깊이는 아무래도 떨어진다.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은 양적으로 표준적인 설계를 가지고 물량전에 있어서는 압도적이나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보다도 이제 더 오히려 하락이 빠를 수도 있습니다. 인적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탄탄하진 않다. 탄탄하지는 않고 중국 조선도 이걸 엄청 고민을 합니다. 자기들도 사람들이 쓸만한 사람은 금방 나간다. 사람 잡아놓기 힘들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한국 기술자, 일본 기술자들을 오래전부터 많이 스카웃을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선 호황이 유지되는 한은 말씀드린 인력의 질이나 관리의 수준에 있어서 중국이 이제 많이 따라온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갭은 아직 좀 남아있고 생각보다 그 갭이 당장 좁혀지진 않는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우리가 포기한 배는 이미 중국이 우리보다 잘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 배를 안 하니까 비교의 의미가 없는 거고, 우리도 하고 중국도 하는 배가 있는데 초대형 컨테이너선이나 뭐 LNG 운반선이나 대형 유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의 품질 수준과 우리의 경쟁력이 아직은 버틸만 합니다. 아직은. 그런데 문제는 언제 발생하느냐? 불황이 한 번 더 오면 그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중국은 이제 불황이 오면 국가적 지원을 등에 업고 잘 버텨냅니다. 근데 우리는 불황이 왔을 때 과연 잘 버틸 수 있을까라는 이제 걱정이 있는 거고, 지금 우리가 과거의 유산을 이제 다 이용하고 현재 우리 현장을 채우고 있는 인력들은 협력사 외주, 그 다음에 외국인 인력이 많은데 이 인력들은 불황이 오면 자리를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현재는 괜찮은데 현재 호황이 유지되는 한은 나쁘지 않은데 다음 불황이 걱정이다. 그럼 현재 호황이 몇 년 갈 것이냐? 조선업계는 호황이 길어야 3년에서 5년입니다. 그건 구조적으로 어쩔 수가 없는 게 선주들이 배를 무한정 발주하지 않습니다. 특정 사이클이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의 호황은 운이 좋으면 뭐 앞으로 2년 더 가겠지만, 그러니까 5, 6, 7년은 좋겠지만 8년 이후에는 알 수 없는 거고, 그때에 대해서 어떻게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냉정하게 생각하면은 그 당시 일본의 선택은 100점짜리는 아니었지만 90점짜리 된다고 생각합니다. 80년대 그런 심각한 불황 상황에서 세상 깎아먹기 경쟁을 만약 계속했으면 살아남은 일본 회사들은 뭐 시장을 석권했겠죠. 2000년대 이후에. 근데 그건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였고, 그다음에 일본의 사회 특성상 일부 회사는 살아나고 일부 회사는 뭐 실업자가 되고 이런 상황은 이제 용인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일본은 생산량은 줄이고 표준선 전략을 채택하고 일본의 해운업 선사들과 이제 연합을 해서 공생하는 길을 택한 거고, 길게 보면 그 이후에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률을 유지하면서 점점 규모를 줄여갔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페이즈 아웃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뭐 나쁜 전략 아니었고, 그 당시 일본의 이제 대표적인 조선소가 뭐 미쓰이, 미쓰비시, 가와사키 이런 데였는데 그건 다 중공업 회사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쓰비시나 가와사키 중공업은 그 자체로 훌륭한 중공업 회사가 돼서 지금 잘 되고 있고, 나머지 회사들도 성공적으로 변신을 했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우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양적으로 이제 1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우리가 이제 종합 1위라고 우리가 스스로 주장하지만 국제적으로는 더 이상 한국 1위라고 하지 않습니다. 조선 1위라고 하지 않고, 왜냐하면 국제적으로는 양적 지표만 보기 때문에 중국이 1위인 거고 우리가 2위인 건데, 2위인 우리가 어떤 전략을 채택할 거냐에 있어서는 현재 3위인 일본이 과거에 왜 저런 전략을 택했을까, 그렇게 해서 득실이 뭐였고 그들이 놓친 불확실성이 뭐였는가를 좀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이 일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랄지 억지로 그걸 이제 스스로 자위하는 거죠. 우리는 1위야. 종합 1위야. 중국은 그냥 덩치만 커. 일본이 딱 그랬습니다. 일본의 일부 사람들이 한국이 1위 된 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결과는 인정하지 않으면 답을 찾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양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중국을 이긴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생각하기 힘든 게, 지금 양으로 다시 1위를 하려면 복을 더 파야 됩니다. 그거는 사실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고요. 국내에서 뭐 글로벌 네트워크를 돌릴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성공했던 공식과는 많이 탈피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다른 도전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80년대 그러면 시도하지 않았느냐? 했습니다. 80년대에 일본이 중국에 많이 가서 기술 이전을 하고 조선업 해외 이전을 시도했다가 다 실패했어요. 대부분 다 실패하고 딱 하나 조선소만 중국에서 성공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실패했었습니다. 그럼 왜 실패했을까? 일본은 그때 80년대에 그런 것들을 냉정하게 복귀해보고 판단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북극에 대한 강대국들의 입장이 좀 다양한데, 현재 러시아의 횡령줄이고 중국 쇄빙선이 와서 얼음 깨고 뭐 탐사 활동하고 있고, 북극은 어느 한 나라의 것이 아니야. 패권 경쟁이 점점 심해지고 우리가 어정쩡하게 이중 플레이 했다가는 둘 다한테 버림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안에서는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 세계 해운 항로에는 핵심적인 길목이 있습니다. 중요한 게 수에즈 운하, 파나마 운하, 말라카 해협, 그 세 군데인데, 수에즈 운하는 지정학적 문제, 즉 이스라엘 전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일어나서 배가 이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들이 수에즈 운하를 나와가지고 아라비아 반도랑 홍해를 지나서 인도양으로 가야 되는데 그 길에서 계속 공격을 받으니까 수에즈 운하를 아예 안 들어가고 아프리카 남단을 삥 돌아서 유럽에서 이제 아시아로 가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뭐 예를 들어서 한 항로에 배가 12척 필요한 게 노선을 지키려면 15척, 16척 필요하니까 배가 당장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운항 시간이 늘어지는 거죠. 그래서 수에즈 운하가 그런 문제가 생겼고, 또 거의 같은 시기에 파나마 운하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파나마 운하라는 거는 북미와 남미를 잘록한 부분에 있는 운하인데, 여기를 통과를 하는 물량들은 대부분 미국 동해안에서 태평양을 지나서 아시아로 가는 그런 물량들인데, 파나마 운하는 다단계로 관문을 이용해서 배를 올렸다 내렸다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호수에 물이 필요한데, 최근에 기후 위기 때문에 파나마 지역에 이제 가뭄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호수에 물이 부족하니까 배를 들어 올릴 만한 충분한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파나마 운하를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아주 큰 배가 갈 수 있었는데 지금 그런 큰 배가 못 가거나, 예전에는 화물을 가득 채울 수 있었는데 지금 화물을 가득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나마 운하를 못 가면 어떻게 되느냐? 아프리카를 돌아가지고 아시아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핵심적인 두 운하의 사용이 제한되다 보니까 해운업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삥 돌아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항로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북극 항로는 유럽과 극동을 연결하는 시베리아 연안을 지나가는 항로 NSR이라고 합니다. 그건데 이 항로가 활성화되는 거는 단순히 그냥 해운 산업의 영향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지정학적으로 패권 경쟁상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2022년에 러우 전쟁을 일으키고 나서 지금 이제 서방의 제재를 받고 유럽하고 심한 갈등을 겪고 있고 국제적으로 고립이 된 상황에서 러시아가 새롭게 이제 활로를 찾는 것이 중국하고의 전략적 제휴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하고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러시아는 중국에 원자재를 많이 팔고 싶은데 이 시베리아 철도만으로 혹은 중앙아시아 철도만으로는 턱없이 물류의 역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띄워야 되는 거고. 근데 그 배라는 게 이제 미국 해군이 만약에 이게 눈을 부라리고 있는 일반 공해상이면은 항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 배가 납포될지 모르는, 공격받을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미국 해군이 컨트롤하는 일반 항로가 아니고 러시아 연해를 대부분 지나가면서 중국과 직접 교역할 수 있는 해로, 이것이 현재 북극 항로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항로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동아줄인 거고, 러시아가 이제 전통적으로 유럽의 천연가스를 배관망을 통해 팔았는데 이 매출이 현재는 과거 대비 10분의 1 이하로 줄었습니다. 그럼 이제 러시아 돈을 어디서 어떻게 버느냐? 시베리아에서 LNG를 만들어서 이거를 중국에 팔고 외국 전 세계에 팔아야 되는데 이게 다 북극 항로를 의존합니다. 그러니까 북극 항로는 현재 러시아의 생명줄이고 중국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에너지를 도입하는 또 중요한 교역로이기 때문에 유라시아 동맹, 유라시아 중러 동맹의 핵심적인 어떤 항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한번 러시아와 연합해서 부산항을 이제 극동 시베리아 나오는 자원의 어떤 허브로 이용하자, 뭐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 계획은 두 가지 전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시베리아에서 생산되는 가스를 한국까지 가져와서 한국에서 이것을 이제 LNG로 액화해서 세계 수출을 하거나 그다음에 한국이 사용하거나 혹은 뭐 배관을 더 연결해서 중국이나 일본까지 쓰자라는 러시아 가스 배관망의 종착지로서의 개념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러시아 시베리아는 가스도 많고 기름도 많이 나옵니다. 전통적으로 태평양과 경제가 발전하는 이 아시아에 팔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류 거점으로 부산항을 생각했던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게 잘 되면은 이제 컨테이너 물류도 생길 수 있으니까 생각했던 건데, 현재는 그걸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로 이제 잘 안 되니까 러시아가 북극해 가까운 데다가 LNG 공장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거기서 직접 LNG를 만들어서 자기가 직접 자기 배로 지금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까지 가스를 보내가지고 뭐 해외로 수출한다는 개념은 없어졌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걸 하고 싶어도 러시아가 현재는 한국을 비우호 국가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미국에 붙어 있고 서방 세계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국가다. 우리의 적국은 아니지만 우리랑 친한 나라도 아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는 어디랑 혈맹을 맺었느냐? 북한입니다. 북한하고는 정말로 혈맹을 맺어서 둘이 딱 붙어가지고 북한이 이제 북한군도 파병할 정도였죠. 근데 북한은 북한군을 러시아에 파병을 둘이 그렇게 친한데 우리하고 그런 국가적 프로젝트를 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리랑 그걸 할 이유도 없고, 세 번째로는 미국도 용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북극 항로의 하나의 기점으로서 그 북극 항로라는 게 러시아 영해를 다 이용하는 거니까 이게 활성화되면 러시아는 좋은데 미국은 좋을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안보와 경제 모두를 결합시켜가지고 미국하고 더 가까이 가려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 군함이나 뭐 이런 마스가라는 것도 우리가 지금 거국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그 와중에 러시아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한다. 미국이 용인할 가능성도 없고 러시아도 원하지 지금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봅니다. 지도를 보면은 사실 미국은 이제 알래스카의 일부는 자기가 북극에 접해 있지만 사실 훨씬 많은 면적은 캐나다 북쪽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미국하고 캐나다의 갈등이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은 북극이 어느 한 나라의 영해가 아니고 누구나 쓸 수 있는 바다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캐나다는 무슨 소리야? 이건 엄연히 우리 영해야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도 북극은 많은 것이 우리 영해다라고 주장하고, 심지어 뭐 북극 바다 깊숙이 가서 이제 티타늄 재질의 국기도 막 꽂고 그랬습니다, 러시아가. 근데 또 중국은
미국과 입장이 같습니다. 북극은 어느 한 나라의 것이 아니야. 누구나 다 다닐 수 있어. 즉 북극에 대한 강대국들의 입장이 좀 다양한데 북극에 실질적으로 많이 접하지 않은, 중국은 아예 접하지 않았죠. 중국이나 미국은 영해 개념을 좀 부정하는 입장이고, 많은 해안선을 접하고 있는 캐나다나 러시아는 이제 영해를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현재는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뭐 그건 주장이고, 현실은 어떻느냐? 뭐 그 북극 항로라는 것을 이제 운영하려면 이제 얼음이 녹긴 녹지만 그건 지금 여름에 녹는 거고요. 사실 1년의 절반 정도는 얼음이 이제 있어서 일반 배는 운항을 못하고 쇄빙선이 계속 얼음을 깨줘야 됩니다. 근데 그 쇄빙선을 실제 운영하는 건 러시아만 운영하고 있고, 또 최근에 쇄빙선단을 강화해서 북극에서 탐사 활동을 많이 벌이는 건 중국입니다. 그럼 미국은 쇄빙선이 이제 한 척밖에 없고요. 캐나다는 쇄빙선이 제가 알기로 미국만큼도 없다. 우리가 이제 러시아에 판 거는 쇄빙 LNG선인데, 그 LNG선이 얼음에서 얼음바다도 갈 수 있다라는 거지, 실제로 얼음을 깨는 게 주목적인 배는 아닙니다. 그리고 얼음을 실제 깨는 게 주 목적인 배는, 정말로 전문 쇄빙선은 러시아가 우리보다 훨씬 잘합니다. 잘하고 많이 만들고 있고, 또 핀란드가 세계적 기술을 갖고 있고요. 우리가 쇄빙선을 운영할 일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사실은 뭐 그쪽 기술이 발달한 나라는 아닙니다. 근데 하여튼 우리는 이제 러시아의 그 북극 LNG 프로젝트를 위해서 쇄빙 기능을 가진 아크7이라고 하는데, 아크7 LNG선을 많이 팔았습니다. 그건 맞는데 현재는 그것이 이제 골칫거리입니다. 북극 LNG 프로젝트가 하나가 아니고 이제 3개인데요. 첫 번째 프로젝트는 우리가 많이 팔았습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를 하면서 러시아가 원했던 게, 그 선단의 일부는 한국에서 만들고 일부는 러시아에서 기술 이전을 해서 러시아에서 좀 건조할 수 있게 해달라 해서 우리가 이제 일부 한국에서 만들고 일부는 러시아에서 만들게끔 다 준비를 하다가 이제 이 러우 사태가 터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국제 제재가 들어갔죠. 현재는 러시아는 국제 그 통화 시스템이 스위프트에도 탈퇴를 했기 때문에 러시아로 돈을 받을 방법도 없고요. 이제 소위 러시아가 주문을 했던 그 배들은 만들긴 만들었는데 어디 팔 수도 없고, 근데 우리는 팔고 싶지만 러시아는 눈을 이렇게 부라리고 팔지 마, 전쟁 끝나면 가져갈 거야 이러고 있고, 계속 세워두자니 돈은 들어가고, 사실 좀 골칫거리입니다. 그래서 러시아한테 더 이상 뭔가 배를 판다는 거는 현재는 어려운 상황이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죠. 미국은 어떻게든 러시아에 압박을 넣어서 돈줄을 끊어가지고 러우 전쟁을 종식시키고 자신의 패권을 이제 효과적으로 유지하는 게 미국의 목적인데, 러시아는 이제 계속해서 그 북극에서 나오는 에너지 자원을 팔아서 지금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든 이제 끊고 싶어요, 미국은. 그런 와중에 우리가 미국 군함도 하겠다 그러고 러시아한테 배도 팔겠다 그러면은 미국의 군함 산업이라는 건 굉장히 엄격합니다. 한마디로 확실한 우방이 아니면 아예 끼지도 못하게 하는 시장입니다. 우리가 어정쩡하게 이중 플레이 했다가는 둘 다한테 버림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러시아 선박 시장은 잊어버리는 게, 머릿속에 지워버리는 게 맞고, 굳이 하고 싶다고 하면은 큰 조선소가 아니고 중형 혹은 작은 조선소들이 미국 군함 시장과 아무 상관없는 조선소들이 접근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캐나다라는 나라는 이제 좀 독특한데, 전 세계에서 해안선 길이가 제일 긴 나라가 캐나다입니다. 러시아보다 더 깁니다. 그만큼 땅이 거대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잠수함은 현재 딱 3척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래된 중고를 도입했습니다. 캐나다는 전통적으로 외적의 위협이라는 걸 느끼지 않았던 나라고요. 국방력을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에 많이 의존했던 나라입니다. 미국이 캐나다 쳐들어올 일은 없으니까 걱정 안 했죠. 근데 최근에 특히 올해 캐나다 국민들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의 사실은 이웃 사촌간에 잘 살 것 같았던 미국이 태도를 바꿔가지고 내 남이야 이러고 있으니까요. 이런 와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캐나다의 북쪽 영해는 전혀 캐나다가 방어를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쇄빙선이 와서 얼음 깨고 뭐 탐사 활동하고 있고, 러시아 핵잠수함들이 뭐 제집 드나들도 막 드나들고 있고, 미국 핵잠수함도 왔다 갔다 합니다. 미국은 대다가 이제 그냥 그건 네 영해 아니야, 그거 그냥 우리 공동의 바다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소갈이 하고 있죠. 캐나다는 뭐 당연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영해야 하는데, 지도를 보면은 이 북극해 바다가 캐나다 영토 깊숙이 내려옵니다. 깊숙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영해를 방어를 못하면 사실 캐나다의 안보는 심각하게 위협받습니다. 그래서 방어를 위해서 이제 잠수함을 도입해야겠다. 근데 잠수함 전단이라는 게 기본 3교대로 운영을 합니다. 한 대는 작전, 한 대는 대기, 한 대는 수리, 보통 이런 식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다가 3면이니까 기본 무조건 9대가 있어야 되는 거고, 예비 전력까지 해서 이제 기본이 12대가 필요한 겁니다. 12대가 많은 게 아닙니다. 12대가 필요한 거고, 그 12대를 도입해서 캐나다가 하려는 거는 적어도
캐나다 바다는 우리 힘으로 지키겠다. 그러면 이제 북극해에서 잠수함이 이제 운항을 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잠수함은 이제 추진 동력이 있어야 물속에서 왔다 갔다 하고 안에 선원들한테 이제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고 에너지 공급합니다. 그럼 잠수함은 어떻게 동력을 확보하느냐? 디젤 잠수함이라는 거는 산소를 공기 중에서 흡입을 해서 엔진을 돌리니까 스노클을 이제 이렇게 물 위에 뽑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이제 배터리를 가지고 가동하는데, 배터리는 구형은 배터리로 3일 버틸 수 있고요, 물속에서. 신형도 길어야 뭐 3주 정도입니다. 북극해라는 건 이제 바다고, 겨울에는 이제 굉장히 넓은 면적이 얼음을 덮여 있는 바다입니다. 그 밑으로 이제 잠수함이 항해를 하다가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배터리가 떨어져서 엔진을 돌려야 되는데 스노클이 올라갈 수 없을 만큼 얼음이 두텁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잠수함은 거기서 죽습니다. 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북극해에서는 기본적으로 일반 디젤 잠수함은 겁나서 못 갑니다. 못 가고, 물속에서 무한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제 원자력 잠수함은 뭐 물속에서 사람이 버틸 수만 있으면요, 몇 달이고 작전할 수가 있으니까 돌아다닐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작전을 하다 보면 어떤 상황에서 부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끔 영화나 다큐멘터리 보면은 이제 얼음을 부수고 잠수함이 올라오는 사진이 있는데, 그걸 부수려면 잠수함이 좀 커야 됩니다. 그 최소 크기가 적어도 3, 4천 톤은 돼야 되고요, 잠수함. 그거 작으면 잠수함이 얼음을 못 깹니다. 잠수함이 망가져요, 오히려 얼음 때문에. 그래서 너무 작은 잠수함은 안 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북극해에서 작전을 할 수 있는 잠수함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써야 됩니다. 어느 정도 크기가 있는. 그게 이제 그런 필연적인 사정인데, 캐나다는 이제 그만한 예산은 현재는 없고, 그 다음에 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어떤 중요 기술은 미국이 갖고 있는, 서방 국가에서 미국이 갖고 있는데, 미국이 지금 캐나다하고 북극해를 가지고 아웅다웅하고 있는데 그 기술을 줄 리가 없겠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있는 그런 첨단 디젤 잠수함, 디젤이긴 하지만 물속에서 3주 정도 작전을 할 수 있는 잠수함, 디젤 중대형 잠수함을 도입하자 해서 이제 우리가 좀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빌려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바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법적 제약이 있습니다. 국내 법으로는 우리는 모든 원자력 기술을 한미 원자력 협정이라는 걸 통해서 미국의 승인 하에 평화적 목적으로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자력은 국제적인 법 체계도 중요한데, 일단 NPT라는 조약 체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핵무기 비확산 조약인데, 기존에 이미 핵 무기를 갖고 있다고 승인된 소수의 국가를 제외하고는 이 원자력을 그 무기 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핵 탄두를 가지려는 건 아니지만 원자력 추진 잠수함도 무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원자력의 평화적인 사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NPT 체계에서 이걸 어떻게 조화시킬 거냐 이슈가 있고요. 그다음에 IAEA라고 하는 국제 원자력 기구가 이제 늘상 사찰을 하고 감시를 하는데, 거기하고도 이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형식은 어떻게 되느냐? 미국이 어떤 특별한 케이스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무기급 원자력 기술을 우리한테 이제 공유하는 형태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은 연료를 주세요지만 이면은 훨씬 복잡한 거고요. 세 번째는 미국은 중요한 군사 기술의 해외 수출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승인했다고 해서 그럼 바로 그 기술이 차각차각 우리한테 올 수 있느냐? 아닙니다. 미 의회가 승인을 해야 되고요. 그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무슨 절차를 통해서 이것이 공연지, 뭐 대연지, 이전인지, 수출인지 단어가 다 이 디테일의 의미가 틀리기 때문에 다 따져서 정해야 됩니다. 그럼 이 모든 걸 다 해결했다고 치겠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도 개정하고 NPT나 IAEA 동의도 받고 미 의회 동의도 받았다. 그러면은 남은 핵심적인 문제는 우리가 확보할 연료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이 잠수함에 들어가는 이 핵연료는 그 농축도, 우라늄 235의 농축도가 높습니다. 이 평화적 이용에서는 통상 5%짜리를 쓰고요. 우리 원자력 발전소. 그다음에 SMR은 이제 20%까지 높인 걸 씁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에서는 20%까지의 농축은 미국이 허용하면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원자력 잠수함은 미국이 운영하는 원자력 잠수함은 전부 다 농축도가 90% 이상입니다. 왜냐? 한번 장입을 하고 나서 3, 40년 동안 한번 넣은 걸 가지고 끝까지 쓸 수 있게, 그러니까 뜯어가지고 뽑아내는 일이 없게끔 하려고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그 연료가 이제 특이한데, 그 고농축
우라늄 핵추진 연료는 무기급이고 핵탄두와 같은 농축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그대로 미국이 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고 딱 한 번 1958년에 영국한테 준 게 있었는데 그건 워낙 옛날이고 뭐 스푸트니크 쇼크 같은 좀 특수한 냉전 상황이었던 거고 그 이후에 프랑스가 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 그랬고 호주한테도 그거를 오커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급해주지만 어떻게 공급해주느냐 그걸 블랙박스로 아예 그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추진 체계를 다 통으로 만들어가지고 밀봉한 다음에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받을 거냐 그건 아직 모릅니다. 그리고 미국 입장은 내가 그렇게 줄 거면 그냥 나머지는 미국에 지어라 이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그런 발언을 했죠. 그러니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미국이 승인했다고 대통령이 밝혔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으나 의회 승인 난 것은 아니다. 국제기구가 승인한 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몇 퍼센트 농축도의 연료를 허용할지도 아직 모른다. 그 농축을 우리 땅에서 우리가 할지 미국 땅에서 할지 그것도 모른다. 그래서 뭐 이제 실무자 간에 얘기하다 보면 막 얘기가 나옵니다. 미국도 사실 그 연료를 농축 안 한 지가 지금 오래됐습니다. 그럼 이제 궁금하실 수 있어요. 그 연료를 그 미국은 도대체 어디서 갖고 옵니까? 놀랍게도 70년대, 80년대에 미국이 핵탄두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다가 이대로 가면은 소련하고 핵전쟁 나면 다 죽는다 해서 스타트 프로그램이라는 걸 해가지고 이제 계속 핵탄두 양을 줄였죠. 그래서 그 핵탄두 양을 줄인다는 게 뭐냐? 미사일에서 탄두를 꺼내가지고 다른 창고에 보관합니다. 그러니까 핵탄두에 떴던 그 고농축 핵연료는 지금 미국이 여러 군데 많이 있거든요. 그걸 뽑아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뽑아서 핵잠수함이나 핵추진 항공모함에 넣는 겁니다. 그럼 그대로 그냥 연료가 됩니다. 조금만 가공을 하면. 그러니까 미국은 농축 안 한 지가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그런 제안을 하는 게 한국에 투자를 해서 미국의 농축시설을 지읍시다. 이런 말도 미국에서 나오고 우리는 그냥 우리나라에 지읍시다. 미국이 허용해 주세요. 뭐 원하면 감시하세요. 근데 우리가 합시다. 우리 재처리하고 싶어요. 이런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미 간에 서로 합의하고 풀어가야 할 게 산더미 같이 많다. 이 이슈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 풀어야 되고 정리해야 되고 저는 그게 한 2년 이상 걸릴 거라 봅니다.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 하나하나가 예민하고 특히 핵탄두 제조 가능한 무기급을 미국이 허용했다라고 딱 점 찍는 순간 누가 가만히 안 있을 거냐? 일본, 중국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일본도 우리도 하고 싶어 이럴 것이고요. 중국은 왜 그런 위험한 걸 이 동아시아에서 허용하느냐 하고 강하게 나올 거니까 보통 일이 아닌 거고 뭐 그게 다 해결됐다 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최근에는 대통령께서 밝히신 거는 한국에 농축을 하고 싶다. 농축도가 20%든 90%든 그건 협의해서 해결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뭐 해결됐다 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느냐? 국내 농축 공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우리가 해본 일이 아니라서 이것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첫 번째는 어디서 할 거냐? 어느 지자체가 허용할 거냐?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그 농축은 이꼬르 재처리 공장하고 한 세트입니다. 그러니까 농축 공장과 재처리 공장은 뭐 공정이 본질적으로 비슷한 거기 때문에 한 세트인데 그걸 어디다가 지을 거냐, 그 지자체가 허용할 거냐 이런 것도 다 해결해야 되고 기술도 축적해야 되니까 저는 정리하면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내일 이 모든 복잡한 논의가 다 정리되더라도 10년 후에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무기를 도입한다는 일 자체가 10년은 짧게 걸리는 겁니다. 우리가 F-15 도입할 때도 10년 시간 걸렸고 F-35도 그렇게 시간 걸렸고요. 지금 KDD-X라는 차세대 구축함도 사업자 선정만 지금 4년째 시간 걸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기 쪽은 조금만 들어가 보면 뭐 10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 하는 분들은 10년 후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갖는 거 아주 공격적인 목표인데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다. 조선은 결국은 사람의 손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공정이 많고 설계와 자재를 아무리 잘 준비해도 현장의 불확실성이 항상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의존도를 낮추기가 상당히 어렵고 많은 부분이 암묵지이기 때문에 설령 외국에 그거를 우리가 전수를 하고 싶어도 가르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경우 그 외국 근로자가 한국에 와서 현장에서 같이 부대 끼면서 3년에서 5년을 해야 이게 이런 거구나 라고 해서 그 사람이 이제 자기 사람들 또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자동차나 전자공장을 미국에 이식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시행착오 겪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도 저는 이제 마찬가지일 거고 더 어려울 거다 보고 있고, 자동차하고 전자보다 좀 더 하나의 또 다른 챌린지가 있는 거는, 자동차나 전자는 미국에 이제 공급망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거나 이렇게 컨테이너 물류로 갖고 오면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할 수가 있는데, 조선은 컨테이너로 그 기자재를 갖고 올 수가 없고, 갖고 오면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공급망이 미국에 현재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급망도 만들어야 되고 물류비를 아껴야 되면서 미국의 근로자를 교육을 시키고 우리 시스템 이식해야 되니까 상당히 이제 도전적인 과제가 된다. 배를 이제 우리가 거기 직접 우리가 다 만들어서 팔기도 어렵고, 우리가 가서 이제 한국 같은 생산성을 그대로 내기도 어렵지만 중간 지점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연한 건데 뭐 설계를 팔 수도 있고요. 설계 도면 패키지라고 합니다. 팔 수도 있고, 배를 만들기 위한 자재 세트를 팔 수도 있습니다. 이제 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설계도 하고 자재가 한 묶음입니다. 생산 설계를 보면은 무슨 자재를 어떤 순서대로 만들어라는 게 이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면만 팔면은 바로 거기서 추가로 문의하는 게, 이 자재 세트도 좀 공급해 주세요. 어떻게? 도면대로 묶어가지고 달라는 겁니다. 볼트 너트까지 다. 그래서 우리가 꽤 많이 팔았습니다. 미국의 특정 조선소에 과거에 팔았고 상당히 괜찮은 비즈니스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우리가 도면하고 자재를 주고 미국 현지 조선소 배를 만들다 보면 어떤 부분에서 막힙니다. 도면으로는 안 나오고 해보면 뭔가 막히는. 그럼 그 지점에 가서 이제 해결사 혹은 고기량자가 가서 현장 문제를 풀고 마무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또 이제 괜찮은 비즈니스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걸 이제 그냥 통으로 묶어가지고 조인트 벤처 하자라 하는 겁니다. 한국하고 조인트 벤처 해서 미국 공장에 미국 조선소가 현재 운영하는 인력인데 한국에서 훈련도 시켜주세요. 도면도 주세요. 자재도 주세요. 원포인트로 문제 풀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뭐 배값에 20% 30%든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비즈니스가 어떤 의미에서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비즈니스로 집중하는 회사가 있는 거고, 그거 아니다. 그거는 결국은 실적이 남지 않고 사업을 크게 하려면은 직접 조선소를 인수해서 직접 지어야 된다라는 철학의 차이니까 저는 뭐 다 맞다. 다 해볼만 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10년 후를 생각하면 우리나라 이 땅에서 현재 짓는 배의 어떤 볼륨이나 척수를 유지한다는 걸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이 문제를 먼저 겪었던 유럽이 있고 일본이 있는데 그들이 이제 어떻게 변신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럽 조선업은 이제 엄청나게 축소됐죠. 그래서 뭐 말매의 눈물이라 그래서 스웨덴의 거대 조선소가 크레인을 이제 우리나라에 팔면서 도시가 이제 시민들이 다 나와서 전송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도시 이름이 말매입니다. 스웨덴의 제2의 도시인데, 제가 재작년에 가니까 도시가 아주 활기차고요. 조선소 자리를 공장을 이제 차례차례 허물면서 이제 첨단 그 지식 어떤 허브 대학교랑 연합해서 이런 걸 만들면서 이제 도시 전체가 첨단 기술 중심 도시가 되어 갔습니다. 유럽의 조선업은 조선업의 어떤 배 척수와 이 볼륨은 대폭 줄었지만 기자재는 꽉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자재 종류 중에 유럽 메이커의 어떤 점유율이 많은 경우에 50% 이상이고요. 원천 기술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라이센스로 외국이 생산해도 이제 선박 엔진 같은 경우에 이 배 엔진의 라이센스는 다 유럽이 갖고 있고요. 우리나라 엔진 회사는 그 라이센스를 갖고 와서 면허 생산하는 겁니다. 그게 뭘 의미하느냐? 부품은 누가 파느냐? 원천은 유럽이 파는 겁니다. 부품은. 근데 엔진보다 엔진의 전체 수명에서 부품이 더 비쌉니다. 그게 더 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럽의 많은 기자재 메이커가 이 유럽 전체 기자재 메이커의 연간 매출도 한 170조 정도 되고요. 이 전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조선업 전체 돈만큼 더 큰 규모고요. 매출도 많고 영업이익률이 더 좋습니다. 우리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중국이 어렵게 넘는데, 제주는 넘는데, 돈은 이제 왕서방이 아닌 유럽의 기자재 업체가 다 챙기는 형국이죠. 그래서 기자재 업체 쪽을 더 우리가 강화해야 됩니다. 그럼 왜 이제 그거를 못 하고 있느냐? 결국은 배라는 거는 배를 짓는데 자기 돈을 태우는 그 사람들이 사양을 결정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 배를 이제 자기가 직접 운항할 수도 있고 배를 빌려줄 수 있는데, 배를 빌려줄 때는 이제 빌려 쓰는 사람의 의견을 받아서 결정합니다. 중요한 거는 배의 소유권을 갖느냐 안 갖느냐, 이게 중요한데 이걸 이제 선주업이라고 합니다. 배 주인. 전 세계에서 이 선주업이 제일 발달한 나라가 그리스입니다. 그 다음 발달한 나라가 덴마크입니다. 독일,
뭐 이런 나라 발달돼 있고, 일본은 이제 해운업과 선주업이 결합돼 있고, 중국도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선주업이 급속도로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선주업도 발달을 안 했고 해운업도 상대적으로 발달 안 하니까 기자재를 넣을 공간이 없습니다. 틈이 없어요. 우리나라 회사들이 우리나라 기자재를 만들어서 실적을 쌓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많은 배에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은 선주업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은 이제 국민연금 같은 데가 뭐 이제 누적된 돈이 이제 몇 천조가 돼서 그 돈을 이제 뭐 미국 주식시장이든 뭐 채권 시장이든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런 돈을 잘 활용해서 선주업을 키워야 됩니다. 그게 유럽 조선업이 했던 과거의 길입니다. 자신들의 자본을 가지고 선주업을 활성화시키고 그걸 위해서 이제 세제 혜택을 많이 줬었죠. 그걸 가지고 자기 기자재 시장을 지키는 겁니다. 기자재가 무서운 게 한번 납품하면은 부품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엔진 메이커가 A 회사 엔진인데 갑자기 바꿀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기자재업을 우리가 키워야 되고, 그걸 키우려면은 선주업을 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 또 다른 길은 글로벌 네트워크입니다.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 하기가 저는 지금 좋은 상황이라고 보는데, 왜냐? 우리 조선소에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미국이 자신들 인력을 트레이닝 시켜달라고 막 우리한테 요청하고 있는데, 동남아나 이 많은 나라들의 인력을 우리가 지금 트레이닝 시켜주고 있죠. 어떤 의미에서는 막 수천 명이 들어와서 조선소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 많은 인력들이 사실은 그 나라에서는 고급 인력들입니다. 대졸자들이고요. 근데 그 나라보다 우리가 이제 임금이 훨씬 비싸니까 와서 일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을 잘 키우고 네트워크를 만든 다음에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배를 잘 만들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을 잘 그 나라에서 그 사람들을 자산으로 해가지고 조선소를 잘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네트워크를 하면은 가장 어려운 게 현지의 인력을 양성하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많은 나라의 인력이 우리나라에 그냥 와서 조선소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 이 상황이 이제 몇 년 지나면은 그 인력들은 이제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나라에 다시 우리가 역으로 가가지고 조선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본격적으로 할 만한 중요한 어떤 현재 상황이다. 그런 길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하고 기자재를 하면서 대한민국 안에서는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이제 볼륨은 줄어들지만 AI나 디지털화를 통해서 고부가가치 플러스 어려운 배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군수산업, 군함, 이게 대표적으로 어려운 배니까 이 분야의 수요는 앞으로도 더 견조할 것입니다. 패권 경쟁이 점점 심해지고, 이제 지난 한 3, 40년간 냉전이 끝나고 굉장히 평화로운 시대였지만, 이건 인류 역사에서 보면은 굉장히 예외적인 시기입니다. 인류 역사에서는 계속 다툼과 분쟁이 많았고, 그런 의미에서 방위산업에 대한 시장이 유망해 보이고, 두 번째는 배 자체가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이 융합되면 배가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전 세계 모든 해운업계의 가장 큰 고민은 선원 구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근데 인공지능을 통해서 무인 자율 운항선 같은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고, 그럼 배가 사람이 타느냐 안 타느냐에 따라서 배의 설계는 근본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완전히 설계가 바뀌면 기술이 앞선 나라가 더 조선업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기술이라는 것을 단순히 생산성을 높인다는 측면 보지 말고, 배를 운항하는 회사 입장에서 배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 배가 근본적으로 바뀌면 설계가 다 바뀌어야 되고, 설계가 다 바뀌면 새롭게 그러한 설계를 정의하고 배를 만들 수 있는,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더 추구해 볼 만하다 생각합니다.